자,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 올해 수능 시험 32번에 나온다. 중요해. 너무 중요한 작품이야. 너무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거. 이 작품 만약 수능에 이 형태의 원문으로 출제되면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작품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너무 유명한 작품. 그 다음 UC 3대로 보겠습니다. UC 가문의 3대에 걸친 이야기. 국어의 격투사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아까 영상 보셨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어요. 그냥 막 수업 시간에 이 작품 뭐 올해 15번에 나온다 했는데 15번에 나와버리고 이 지문이 32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32번에 나와버리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뭐 문제를 빼돌리거나 뭐 평가원 교수님들하고 연락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 문항에 배치가 될 거니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한 건데 지금 애들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은 난립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인강 선생님들이나 대치동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이 안 나올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어요. 다 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30번에서 33번 그 사이에 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업 시간에 인강에서 얘기를 한 건데 딱 32번에 나와 버렸죠. 그래갖고 애들이 저보고 이제 무당이라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대치동 선생님들은 대치동 또는 대치 분당 이렇게만 수업을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수업을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장 깨기처럼 이렇게 막 동네마다 돌아다니게 됐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모든 강의 다 마감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되게 도와주셔야 돼요. 네. 자, 일단 수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블랙라벨 이 책 좀 애들 좀 많이 보라고 해주세요. 수학 블랙라벨 아시죠?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컨셉으로 나온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집이에요. 국어 블랙라벨. 그 저자가 이제 신영균인데 이게 많이 나가야 이제 저한테 이제 인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일단 작년보다는 수능이 분명히 쉬웠습니다. 작년보다는 국어 영역만 봤을 때는 쉬웠어요. 그죠? 그런데 마냥 쉽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또 등급 컷을 보니까. 제가 시험 보기 직전 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올해 수능도 작년처럼 어렵게 나오나요? 작년에는 1등급 컷이 몇 점이었죠? 84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에 수능 출제 교수님들이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초반대에서 1등급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예상대로 1등급 컷은 91점 이렇게 딱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90에서 92점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대치강에서도 딱 91점 컷이 나왔어요. 자, 난이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당한 난이도,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어려운 난이도, 이 정도의 시험이었죠.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시면은 일단 이과 수학보다는 표점이 높게 나왔어요. 이건 지금 4년 연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과 학생들이 보는 가형 만점자가 표준 점수가 136점이죠. 국어 영역 만점이 이번에 표준 점수가 140점이 떴는데 이거 보니까 나형 이거 150. 문과 학생들의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죠. 더군다나 문과 애들 잘 못하는데 수학을.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국어가 표점이 150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문과 수학 표점이 150점이 떠버렸어요. 이건 이제 매년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평가원이 항상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국어 영역 1등급 컷을 90점에 맞추자. 요걸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근데 1등급 컷이 지금 90 또는 91 이렇게 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 선정을 잘했어요. 잘 낸 시험인 거죠. 이번 출제 교수님들은 절대로 이제 욕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의 특징이 뭐였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역 간의 융합 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영역 간의 융합 출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화법 플러스 작문 융합, 문법 플러스 비문학 융합 역시 다 나왔고 이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 6월 평가원 때는 화법 플러스 작문 융합 지문이 나왔고, 근데 수능 보기 직전에 이제 모의고사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9평 때는 화법 플러스 작문 융합 지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융합 지문 공부 안 해도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를 하면서 화작 융합을 제 파이널 모의고사 4회차에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나올 것이다. 근데 역시 융합 지문이 나왔어요. 화법 플러스 작문 융합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시 플러스 수필 문학 안에서의 융합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영역 간의 융합이 일어나면 문제가 뭘까요?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학교에서는 융합 지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비문학은 비문학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 문학 플러스 비문학 융합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학교 내신에는. 애들 입장에서는 수능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야 하는 그런 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을 섞으면 지문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요즘 애들 독해력이 거의 바닥을 쳐요.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통해서 많은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애들이 아닙니다. 그냥 화면이 익숙한 세대. 그냥 화면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뽀로로 틀어놓고 박수 치던 세대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지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는 건 진짜 이건 애들한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미디어 세대, 장문에 편지를 쓰거나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냥 이모티콘 몇 개 박아가지고 엄마 생축, 이모티콘 딱 끝, 뭐 요런 애들인데 수능 시험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죠. 점점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문제 풀다 끝나요. 다시 말하면은 다 못 푸는 애들이 태반이죠.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작년 수능에서 시간 안에 못 푼 학생들이 80%였고 어제 1교시를 제대로 푼 아이들의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70%는 다 못 풀었어요. 아니 한글로 써 있는데 그걸 왜 못 풉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 수능 마지막 세대 또는 학력고사 첫 세대이실 텐데 그때랑 많이 다릅니다. 많이. 지문의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80분 안에 OMR 마킹 포함해서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글자 수가 약 25,000자 정도 돼요. 그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죠. 이런 융합 출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독서 영역 비문학이 올해도 어렵게 나왔어요. 올해도. 작년도 그랬는데. 자, 수능국어 책엔 이렇게 됩니다. 화법 플러스 작문 플러스 문법, 화작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15문제. 그리고 국어 하면 떠오르는 파트는 문학이죠. 문학에서 15문제. 그리고 독서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에서 15문제. 15 세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올해도 문제가 뭐냐면은 작년도 이랬어요. 작년도. 자, 어제 본 수능의 오답률 상위 10문항입니다. 이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전부 다 비문학이에요. 그러면 빨간색 표시 안 돼 있는 14번과 12번은 무슨 문제냐? 올 것 같아요? 문법입니다. 이상하죠.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엔 국어 딱 하면 떠오르는 게 김소월의 진달래꽃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문학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문학이. 그런데 문학 문제는 올해도 오답률 상위 10문항 안에 한 문제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희한하죠. 국어 하면은 문학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교 교육이 문학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아무래도 국어 수업을 어디서 제일 많이 듣느냐? 학원이야 뭐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이 정도 수업을 듣지만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6단위 막 이렇게 국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거의 다 문학만 배워요.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 한번 집에 가서 여쭤보시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현대시는 이거, 고전시가는 이거, 현대소설은 이거야 이런 식입니다. 비문학 과학지문은 물리학지문에서 이거, 비문학 사회지문은 경제학지문에 이거 이렇게 내는 학교가 없어요. 강남에도.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거의 문학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건 비문학이 유달리 난이도가 높게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내는데 올해도 비문학으로 애들을 골탕 먹여야지 이렇게 될까요? 화작문, 문학, 비문학이 15인데 골고루 균형 있게 난이도 분배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유는 하나예요. 애들이 그냥 비문학 못하는 거예요. 문학은 학교에서 많이 하니까 좀 익숙하고 할만한데 비문학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학원 쪽에서는 이 비문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강의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뜨는 소위 말하는 뜨는 강의, 그 강의가 신영균 강의 이런 강의 쪽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EBS 문학 파트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죠.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화작문이나 비문학은 연계 안 되나요? 돼요. 똑같이 70%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은 EBS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지문을 다시 써요. 재구성해서 다시 씁니다. 그럼 애들 입장에선 이게 내가 봤던 지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소재 연계라고 부릅니다. 또는 문학 아이디어 연계라고 불러요. 문학은 지문 연계. 다시 말하면 원작을 훼손할 수 없죠. 문학은. 뭐 김수월의 진달래꽃을 김수월의 할미꽃 이렇게 바꿔서 못 내잖아요. 원작을 그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선 나 이거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체감 연계율이 높았죠. 실제로 어제 출제된 6개 문학 지문 중에 4작품이 EBS에서 출제가 됐어요. EBS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어떤 애가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 시험 보자마자 카톡을 저 목동에서 들었던 정 누구입니다. 세 번째 줄 친구들 중 한 명이에요. 이제 워낙 대강의실이다 보니까 제가 애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선생님 인간계를 떠나셨나요? 시험 전에 보라고 주신 2페이지짜리에서 제가 뭘 줬냐면 종강날, 수능날 아침에 머리를 뜨겁게 만드는 예열 지문. 다시 말하면 1교시 시작할 때 시작하면 애들이 한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머리에 안 들어와요. 긴장을 해서. 그래서 미리 글을 어느 정도 읽고 있던 상태에서 머리가 예열된 상태에서 시험지 받으면 이제 문제 풀어라. 그래서 이제 1교시에 제가 딱 2페이지짜리 프린트를 나눠줬어요. 문제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풀어본 지문 딱 3개 줬습니다. 발표 지문, 그 다음에 소설 자전거 도둑, 그 다음에 비문학 경제 지문 딱 3지문 줬어요. 이 3지문 정도 문제 풀면서 머리를 예열시키고 프린트 주면은 시험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 보는 거야. 학교 1교시 직전에 풀어라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지문인데 이 지문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페이지짜리 딱 나눠줬는데 얘가 거기에 있었던 자전거 도둑이 다시 말해 EBS에 수록된 350작품 중에 딱 한 작품 제가 걷다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지에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 애들이 시간을 많이 단축했죠. 왜냐면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거는 홍보성 멘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EBS의 소설은 소설책 350페이지가량 중에 한 페이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수능에는 EBS에 수록된 부분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출제가 돼요. 같은 작품인데 다른 부분. 제가 이 아침에 넣은 게 뭐냐면 EBS 수록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었어요. 근데 수능 시험에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뭐야 이거 이러고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어제 막 애들 저한테 뭐 문제를 빼돌렸네, 뭐 지문을 미리 알고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러면 저 이 자리에 없어요. 전 구속돼 있겠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경제 지문을 줬는데 어제 비문학 경제 지문이 탁 나왔죠. 요게 나오고 그리고 화작문이 발표, 토의, 토론, 면접, 대화, 협상 뭐 여러 가지 지문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뭘 넣어놨냐면 발표 지문. 근데 수능 1번에서 3번이 발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상한 느낌으로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풀었던 게 또 나오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4등급짜리 학생인데 비문학 하나, 문법 하나, 문학 하나 1등급이죠.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기가 폭발했습니다. 카톡이. 그것뿐만 아니라 월선원 16경가라는 고전시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 수업 시간에 이거 원문으로 출제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문 출제가 됐어요. 수업 시간에 저는 원문 해석을 다 해줬거든요. 그 유시3대록 이 작품도 대치동에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이 안 나와 이거 보지 마 이렇게 됐는데 저는 나온다 이거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이 지문들이 출제가 됐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전거 도둑은 제가 문항 번호까지 맞춘 지문이죠. 요게 1교시 감각 끌어올리기가 제가 1교시 직전에 풀어봐 그러면서 준 거예요. 2장짜리 프린트. 그거랑 겹치는 부분이 출제가 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월선원 16경과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 부분.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죠. 원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유시 3대륙 역시 다른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저는 제 책에 딱 실어놓고 이제 별표 3개 딱 쳐놓고 수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이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예측했던 작품이에요. 저도 수업 시간에 이 작품을 별표 3개 쳐놓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게 수능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작품이죠. 애들 입장에서 1분 1초가 급하죠. 문제 풀 때.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 거의 후다닥 아 이거 배운 거다 하면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시간 단축을 해야 비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제 제자들이 어제 이거는 솔직히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굉장히 시험을 잘 봤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 더군다나 파인할 때 더군다나 1교시 시험 직전에 풀라고 했던 프린트에서 많은 지문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생소한 문제입니다. 음절의 구성 원리에 대한 건데 모음, 자음 플러스 모음, 모음 플러스 자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이 단어들을 분석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고 제 교재에 보면은 모음 하나, 자음 플러스 모음, 모음 플러스 자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똑같죠. 예시까지 똑같아요. 이런 문제가 어제 출제가 되면서 저도 시험지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험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다른 문법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역시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고전 문법, 중세 국어 문법은 주격조사 3가지가 15번에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15번 문항 중세 국어의 주격조사 이게 출제가 됐죠. 제 교재에 있었던 딱 이 부분이 이 문제하고 겹치는 부분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 제자들은 잘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애들이 댓글을 막 난리를 쳐놨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혹하시죠? 이야, 그럼 내 자녀를 저 사람한테 보내면 내년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이르리란 보장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과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러긴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유달리 출제될 작품을 보는 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감각적으로 찍는 거 아니에요. 역대 수능 시험 지문들 쫙 전부 다 파이널 과정에서 펼쳐놓고 자 이게 5년 내에 나온 작가니까 향후 5년 안에 출제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찍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3년 동안은 전 지문 다 나왔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자 국어학습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고 있는 것 2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문을 많이 알면 그 중에 지문 나오니까 그럼 점수 오르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수능 국어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면은 딱 한 줄 써 있죠. 시험 범위.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전범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범교과적 모든 교과를 아우른다. 전범위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나올 지문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 이게 이제 평가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의 차이점이 이건 거잖아요. 내신 국어는 1, 2학년 때까지는 성실성을 평가해요.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이야. 열심히 공부했으면 문제 풀 수 있어. 이게 내신 국어고 수능 국어는 아마 이 작품 태어나서 처음 볼지도 몰라. 근데 문제가 원하는 내용을 네가 지문을 스스로 분석해서 답을 끄집어내봐. 요거를 물어요. 그걸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하고 문제 해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공부 방향은 물론 제가 파이널 과정에서 지문 찍기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문을 만나도 지문을 스스로 분석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선생님 우리가 국어 못하는데 문제집 많이 풀면 되나요? 안 돼요. 문제집 많이 푼다고 해서 비례해서 점수 오르지 않아요. 수학이나 탐구 영역은 올라요. 왜냐면 걔네는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뭐 수열, 행렬, 함수 따다다닥 정해져 있죠. 국어 영역은 오래 공부할 작품, 김소월, 이육사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자, 요 얘기 잘 들으세요.
올해 수능에 이제 내년 수능이죠. 어떤 지문이 출제될진 아무도 몰라요. 신영균이 마지막에 찍어주긴 할 텐데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 유형은 고정돼 있어요. 문제 유형. 예를 들면 시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첫 번째 문제는 두 개 시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 다음에 시어나 식구의 의미 파악하기, 그 다음에 보기 박스 3점짜리 외적 증거 활용하는 문제. 이게 문제 유형이 고정돼 있어요. 얘는 뭐가 나올지 모르고 얘는 고정돼 있으면 당연히 고정된 형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뭘 공부하느냐? 지문학습. 공부 핀트가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르치다가 파인할 때 이제 애들이 어떤 지문이 출제 유력한가요? 그때 이제 지문을 많이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공부시키시면 됩니다. 이제 1년 커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커리대로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애들 이제 고3 된다고 하니까 좀 무섭죠. 더군다나 첫 자녀가 고3을 앞두고 있으면 무서울 수 있어요. 자녀들 보면 안타깝고 아침에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갔다가 끝나면 독서실 갔다가 끝나고 집에 와서 잘 때 막 1시, 2시 너무 우리 자식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드시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이거 제가 한 끼 줍쇼에서 했던 말이에요. 한 끼 줍쇼 대치동편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한 끼 줍쇼 대치동편에 출연했던 사람이 저예요. 제가 한 끼 줍쇼에 그때 출연해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 그러니까 대치동 강사 중에 이제 저한테 대표로 섭외가 와가지고 제가 한 끼 줍쇼에 출연하게 됐는데 대치동편에 그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부하는 애들보다 얘네들 뒷바라지하는 학부모님들이 더 힘든데 왜 학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쭈쭈하고 안타까워 하실까? 내가 보는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머님들은 솔직히 애들 잘 갔다 와 하고 나서 밖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저는 밖에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걔네들 다 워라벨 웰빙 다 해요. 다. 뒷바라지 하느라 어머님들께서 못 하시는 걸 걔네는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약을 드셔도 어머님들 드세요. 애들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공부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가 해서 대학 가는 거예요. 자, 1, 2월 달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전영역 개념학습 이 시기에 안 하면은 그 다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 개념학습하고 기출분석도 이때 안 하면 늦어요. 왜냐면 3월 달에 EBS 나옵니다. 그때부터 EBS 전력 두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 2월에 기출분석 끝. 그 다음 3월부터 6월 평가 모의고사 전까지의 영역별 심화학습. 우리 애는 문법이 약해. 우리 애는 외국 살다 와가지고 고전문학 원문을 보면 까막눈이 돼버려.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심화학습이 6월 평가원 전까지. 그리고 이때 EBS 수능 특강이 나와요. 요거 공부를 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7, 8월 동안에는 고난도에 대한 대비, 고난도 집중 공략, 그리고 EBS 수능 완성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EBS 교재가 수특, 수완 두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 여러 개가 나와요. 애들은 아무 생각 없는 애는 그거 다 사요.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수특하고 수완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전 문제풀이 하시되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즉시 모의고사 실전 연습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시험장에 가면 시간 안에 죽어도 못 풉니다. 파인할 때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은 시험장에 딱 가면 45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은 뭐 많아봐야 33문제, 문제 푸는 시간 50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도 50분 다니죠.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수능 1교시는 80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 풀 때 1교시 풀 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되게 열심히 막 눈에 불을 켜고 풀어요.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가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50분 정도 지나가면은 평소에 계속 50분이거든요. 수업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1등급은 물 건너 가는 거죠. 80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집중력 요거 만들려면 모의고사를 파인할 때 푸는 게 아니라 12월 말부터 개강하면 바로 시작. 이렇게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공부는 이렇게 시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할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요거는 이제 4년 동안 이제 전 지역 전 타입 마감을 다 냈고 어머님들이 저 보면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꽤 젊어 보이시는데 강의 경력이 얼마나 되나 이걸 물어보시는데 저 안 젊어요. 강의 경력은 15년 차고 나이는 앞자리가 40대예요. 40대. 생각보다 동안이죠. 어떤 어머님은 막 설명이 끝나고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막 이러시는데 네. 사실은 어머님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냥 애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뭐 맞은 거냐?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가로 처음 나왔을 때 일산에서 막단과를 했어요. 막단과. 노량진식의 막단과. 첫 달 수강생이 몇 명이냐? 1명. 월급 8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달에 그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2명. 월급 16만 원. 세 번째 달에 터졌어요. 한 18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해가 끝날 때 150명. 그 다음 해에 270명. 그 다음 해에 470명. 그리고 일산 1타를 딱 잡으니까 온라인 이투스에서 이제 스카웃이 온 거예요. 제 자부심이 그거예요. 저는 거의 모든 인간 강사들은 연줄 타고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병폐, 연줄. 저는 연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인간 강사 중에. 누가 뭐 술 먹게 나와 선배 강사에 불러도 내가 왜 이런 식입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제 힘으로 들어와서 제 힘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간 데가 조금씩 넓혀간 거죠. 일산을 좀 빼고 평촌학원가가 되게 크다니까 평촌 가보자. 평촌에서 지금 현재 또 1타고 그러면 평촌보다는 목동이 좀 더 크니까 목동 가보자. 이렇게 도장 깨기식으로 지역 하나하나 간 거예요. 그래서 대치에서 수업하면서 대치 마감 이런 선생님들 많아요. 분당에서 수업하면서 분당 마감 이런 선생님들 많아요. 근데 저같이 한 7개 지역을 하면서 전 지역 전 타임 모두 마감시키는 강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현우진 선생도 그렇게는 안 해요. 대치만 하니까. 저밖에 없어요. 이게 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오르비 수만이 싹 다 알바입니다. 그거는 작년에 박모 선생님께서 입증을 해주셨어요. 싹 다 알바예요. 거기 강의 추천글들 이런 거 전부 다 알바예요. 그 선생님이 대표로 걸린 거지. 저는 인간 강사고 그 선생님들하고 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알바 조교로 몇 명을 쓰고 있는지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안 터졌을 뿐이에요.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저는 그런 짓거리 절대로 안 합니다.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전타임 다 마감나고 인강도 하지만 수만이나 오르비 가서 신영균 검색해 보시면 글이 몇 개 없어요. 희한한 일이죠. 왜냐? 거기 있는 글들이 다 알바 글이고. 그 다음에 제 강의 이제 보통 1등급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2등급이나 3등급으로 출발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건 올해는 아니고 올해 아직 조사가 다 안 됐고 작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제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수능에서 결국 1등급 받은 학생의 비율은 60%.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이제 3년 전이죠. 이 모든 인강 국어 강사를 조사했을 때 제가 성적 향상률 1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정도가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취약 영역에 대해서는 보충 강의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은 본 수업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신영균한테 보냈더니 내 자녀가 1등급이 됐다 갑자기.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 재벌됩니다. 그런 일은 없고 평일에 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 수업은 공통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애들한테 물어보면 얘는 이제 고전문학이 약하고 얘는 문법이 약하고 얘는 시간 안에 못 푸는 게 문제고 다 달라요. 약점이. 그 약점에 대한 동영상 보충 강의를 유튜브 또는 이투스 인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강의가 병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인강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제공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시간 안에 못 푸는 학생들을 위한 거.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이런 애들. 이건 이제 외국 살다 온 애들. 고전문학 보면 까막눈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위한 강의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지급이 됩니다. 이거 숙제했는지 검사하나요? 당연히 검사합니다. 어디까지 해와? 그리고 이번 주 해왔네? 이거 다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EBS 압축 특강을 대치동으로 보내실 경우에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EBS를 자료로 나눠줘요. 본 수업 시간에 안 해요. 거의 맨날 뭐 평가원 기출, 뭐 리트 이런 것만 하지 EBS를 본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네 어차피 학교에서 EBS 수능 특강 배우잖아. 고3 때는 학교 수업이 교과서가 아닌 EBS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치동 선생님들은 본 수업 시간엔 EBS를 안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내신 시험 범위가 EBS입니다. 1학기 내신까지는 챙겨야 되고 그리고 EBS도
충분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 1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의 또 차이점이에요. EBS 아프리카 특강 본 수업 시간에 제가 만든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제 교재들은 뭐 프린트 조각이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출판 교재에 준하는 퀄리티로 이제 교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비문학이 어렵게 나오죠. 융합 지문 내신과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강의들이 따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리트, 피트, 미트를 모은 최고난도 독서, 그 다음에 융합 지문 신유형 이런 것들도 별도로 이제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숙제. 현장 애들 숙제는 어떻게 내주느냐?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모의고사는 제 모의고사는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이 만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감 모의고사하고 신형균 모의고사가 출제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비문학이 이 지문에서 모의고사에서 다 나왔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번 주 모의고사 프린트야 이게 아닙니다. 완결된 교재 형태로 제공이 돼요. 이건 한 달에 2번씩 진행됩니다. 2주에 한 번씩. 숙제 내면 어떻게 해와야 되느냐? 너 문제 다 풀어왔네. 숙제 했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해와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수능 말고 작년 84점 1컷일 때 100점을 맞았던 제 제자의 시험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제자가 평소에 숙제했던 시험지예요. 제 모의고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칠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 색깔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각 문제별 답에 근거 자기가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포스트잇 같은 거 왜 붙어 있느냐?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 분석 원리에 의해서 지문 분석 정리를 자기 스스로 다 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학생입니다. 남학생들도 이렇게 해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제 모든 제자들은 숙제를 이렇게 해와야 숙제가 했다고 문자가 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이거 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한 게 아닙니다. 애들이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분석력이 돼야 시험장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은 요건데 이 시험지에 대해서 시험지를 이번에 제가 풀어본 결과 이게 이제 자 비판 보고서. 애들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국어가 2등급까지 올라왔는데 1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저의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애들은 죽어도 1등급 못 맞아요. 지 문제가 뭔지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알까요? 모르죠. 자기 문제는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제 문제점이 뭐예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학부모들 똑같아요. 상담하실 때 항상 우리 아이가 학원 많이 다녔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르는데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뭐죠? 그걸 애가 알아야 돼요. 애가. 그래서 이제 모든 숙제에 대해선 이걸 써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에 대한 비판 보고서예요. 이번 주 숙제를 한 결과 화법 작문은 나는 이런 게 문제였다. 문법은 이런 게 문제고 문학은 이런 게 문제고 비문학은 이런 게 문제다. 그다음 잘한 점, 보완할 점. 이걸 써서 내면 제 조교들이 이제 서울대 국어교육과 학생들인데 걔네들이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제 첨삭해줘요. 나도 그랬었는데 이럴 땐 이런 문제지 풀어봐. 이럴 때는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첨색 달아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 진행을 하니까 제 제자들이 올해 수능을 잘 본 거지 지문들이 나와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평소에 공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성적 분석 다 해가지고 숙제만 내주는 게 아니에요. 숙제에 대해서 성적 분석 결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문제집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요. 이 성적표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인별 문제집과 함께 나갈 거예요. 이겁니다.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처럼 나가는데 화법은 몇 등, 문법은 몇 등, 작문은 몇 등, 독서는 몇 이게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적은 이 클래스 안에서의 성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7개 지역 플러스 제가 촬영 수업인 재수반 수업, 재수생까지 성적 다 합산. 그래서 보통 때 자녀들의 성적보다 낮게 나올 거예요. 우리 애가 국어가 2등급인데 왜 5등급이 나왔죠?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야 애들이 지 주제 파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성적 의견, 이번 달에 얘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자는 살벌하게 가요. 숙제를 한 2-3번 안 해왔다. 대표적인 문자 이거예요.
어머님의 자녀 지금 이대로만 가신다면 건강한 재수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요 문자가. 문자 살벌하게 갑니다. 그런 식으로 문자가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적표와 함께 나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 8월 성적 분석한 결과 규일하는 친구들은 비문학을 못하는구나. 이번 달까지 이거 다 풀어와. 애들 이름 박힌 문제집이 한 달에 한 권씩 계속 나갈 거예요. 물론 숙제 검사 다 합니다. 도장 팍팍 찍고 막 집으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엄청 못 살게 굴어요. 제 조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난도 문제집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이거 풀어와야 돼요. 너는 된다라는 문제집인데 이건 뭐 대치동에 보편화되어 있는 주당 문제집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 권씩 나갈 겁니다. 수업 진도에 맞는 지문들, 어려운 지문들이 나갈 거예요.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수능 잘 본 건데 얘네들보다는 제 제자들 중에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지금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 전국 수석 전 과목 만점자가 제 현장 강의에서 나왔습니다. 대치에서 안 나왔어요. 영통에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쪽 지역 비평준화학교 지역이에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 그쪽에서 2년 연속 만점자가 나와서 전국 수석이 나왔었고 뭐 걔네들을 다 떠나서 이런 애가 있었어요. 전라도 여수에서 운동선수를 하던 검도선수를 하던 진우라는 학생이 있어요. 고2 때까지 청소년 국가대표 검도선수. 근데 운동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못하게 됐어요, 검도를. 그래갖고 이제 고3 올라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운동하던 애들이 공부하면 뭐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고3 때 수능을 봤는데 성적이 국어 7. 이게 제 게시판, 이투스 게시판에 보면 걔가 저한테 보낸 편지에 그대로 써있는 내용이에요. 유튜브에 신영균 치셔도 대표 영상으로 그게 떠있을 거예요. 국어 7, 수학 6, 막 영어 6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엄마한테 나 서울 가서 공부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운동하던 놈이 무언 공부야 해가지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아놓은 세뱃돈 이런 걸 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고시원에 살면서 대치명인에서 제 수업 듣고 뭐 수학 현우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과 학생이었는데 정말 무섭게 공부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 수면 시간 그 영상에 나와요. 걔가 쓴 편지에 하루 수면 시간 3시간. 왜냐면 걔는 그 돈이 금방 떨어지죠. 학원비도 비싸, 고시원 값도 비싸, 생활비도 들어. 그래갖고 돈이 금방 떨어져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그리고 도서관 가서 좀 공부하다가 그 다음 낮 시간에 인강 잠깐 듣고 그 다음 오후 시간에 이제 제 수업 들으러 왔다가 수업 끝나고 나면은 편의점 알바 이렇게 생활했던 애예요. 항상 무조건 그 큰 간실에 맨 앞에만 앉았고 나중엔 아이들이 걔가 늦게 와도 그 자리를 비워줬었어요. 왜냐면 인정이 되니까. 홍진우라는 학생. 걔가 결과적으로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국어 100 다 맞았어요. 딱 1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수학 96. 그리고 영어도 아마 한 개 틀렸나 그럴 거고 탐구 영역 50, 47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의대 갔습니다. 의대 갔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의 얼굴을 딱 보시면 야, 난 얘를 왜 키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애들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걔 보고 느꼈고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한테 유튜브에 신영균 딱 검색해가지고 대표 영상으로 딱 뜨는 홍진우 뜨는 그 편지 걔가 편지를 저한테 3장, 4장인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비 수험생들이 그거 보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자기 태도 반성 많이 하고 그거 한번 보라고 하세요. 제 수업을 듣든 말든 어쨌든 뭔가 그거 영상 보고 나면은 진짜 자녀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 내년 강의 목표는 요겁니다. 제 수업을 듣는 제 제자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라는 자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화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인데 사실 수업은 6시 반까지 와야 돼요. 앞에 테스트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원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